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실패한 무능한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고 향후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참석하신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하실 서강대학교 임채훈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 자장을 맡아주실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님이십니다. 소상공인을 대표로 토론해 주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원희룡 후보를 소개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채익 의원님이십니다. 예, 울산 중구 출신 박승민 의원이십니다. 박대수 의원이십니다. 예결특위 위원을 맡고 계시고 울산 동구 출신입니다. 금명호 의원님이십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예결위원으로 같이 계십니다. 정동만 의원이십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님이십니다. 부산 수영구 정복민 의원이십니다. 구미을 김영식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희망오름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충북 제천 출신 은태영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예, 이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신 우리 희망오름 포럼 공동대표 은태영 의원님의 개의사 및 간단한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전국에서 또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오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엄태영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러분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고 있지만은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커녕 불합리한 방역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 실패한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쾌히 방역이 통행 금지에 가까운 국민의 이동권 제한과 영업을 포기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년 전보다 10만여 명이 줄어서 557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도 2분기 566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보다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상반기에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은 840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세금 납부 유예 신청 건수를 보면은 859만 7천 건으로 지난해 153만 3천 건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세금조차 못 낼 만큼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재난이고 문 정권의 방역 체계는 재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희망그룹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머물고 있는 코로나 방역 정책의 합리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제 방안을 제1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 후보를 또한 특별 초청했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다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라도 무엇이라도 해야만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세미나는 국회 차원에서 자영업 종사자 여러분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은 물론이고 입법과 예산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입니다. 본 세미나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몇 분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소개드리고 다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서구 을 출신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재옥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시고 진주을 출신 강민국 의원님 모셨습니다. 방금 포천 가평의 최춘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국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계신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최성재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중소상공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엄태영 희망 오름 포럼 대표님과 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님 그리고 희망 오름 포럼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어려운 시간 내주신 오늘 임채훈 서강대 교수님 또 이한상 우리 교수님 또 관련 단체장님들 우리 권순정 서성회협회 부회장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잘 아시겠지만 오늘 세미나 제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극복과 생존 전략을 논의해 보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정작 이 세미나에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내용을 들어야 될 정부 관계자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세미나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중기부를 칭찬하는 자리였다면 아마 오지 말라도 분명히 왔을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 대표가 연설이 있었는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특별한 희생을 했습니다만 정말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성의한 태도와 민낯을 여실히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이고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곳에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감염법, 코로나가 문제이기도 되겠지만 정작 문제는 무능한 대통령, 무능한 정치, 무능한 정부, 국민을 이용하고 분열시키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생존의 위기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대한민국의 누구보다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희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계에서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호소하고 나와서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전에 사실 보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대출이라도 좀 해서 제발 좀 우선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부터 구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습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3년 무이자 현금 대출로 3년의 상환 대출 금액을 25%를 탕감하는 정책을 했고요. 100% 손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미국도 각종 기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탕감은커녕 만기 연장 일시적 유예 조치 없이 언젠가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상환하는 부담도 있고요. 그나마 대출마저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만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원희룡 후보께서 대선에 나오신다고 하시면서 50조 그다음에 긴급 대통령 긴급 명령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또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기본을 좀 가져야 되겠다. 정치라는 것이 최소한의 민생이라는 부분을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의 후보가 또 우리의 정치 지도자께서 정말 과감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 공약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당장에 물론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 정치를 믿고 대한민국 지도자를 믿고 같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조금 더 지금까지 불신의 벽을 넘어서 구체적이어야 되고 지금 호구지책을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공정한 룰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이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항상 정치와 소통하고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중소상공인들은 조금 어려워지면은 마치 그냥 구걸받듯이 아무런 구조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원인 분석 없이 그냥 일시적인 문제점만 해결하고 갈 것이고 여전히 경제 생태계에서 소외받는 집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숫자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충분히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공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는 앞으로 대선에서 또 앞으로 정치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만드는 거 더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또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 국민과 소통하시는 분들께서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자영업자들이 중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그런 목소리가 정말 진정 어리게 다가가서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승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이영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지금 화상으로 또 이렇게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가 계시는데 현장의 소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대표님과 위원장님 몇 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자영업 비대위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민상은 외식업 중앙회 부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은성 당구장 대표자 모임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필수 금지업종 비대위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호 버팀목 플러스 부직업자 모임 대표님께서는 잠시 후 일정을 보시고 참석해 주시겠다고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좀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초청에 응해 주신 원희룡 후보님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오늘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벼랑 끝에 몰린 그 한숨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희망 오름 포럼 공동대표 엄태영 의원님, 그리고 소상공인 위원장이신 최승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시는 이한상 교수님, 임채훈, 조주연, 권순종 우리 각 교수님, 실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화상으로 인사를 드린 소상공인 자영업계 현장의 대표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년 반이 넘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들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호황을 누리기도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생존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더 나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단계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인원, 시간, 업종 획일적으로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의 코로나 방역은 백신 확보의 늑장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동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방역이 코로나를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의 얘기에 따르면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3일간의 시차가 납니다. 오늘 추적해서 격리시키는 환자는 벌써 3일 전에 접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될 코로나에 대해서는 3일 뒤에 늘 뒤쫓아서 가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검사와 역학조사 이런 시스템은 놔둔 채로 만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
이후에 2인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9시, 10시로 영업을 끝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영업을 전체적으로 금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제한을 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지원이 따라야 될 텐데 최승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은커녕 대출금에 대한 지원, 임대료에 대한 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남탓만 하지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는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몇 푼이라도 받으면 좋아하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심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정치 방역으로 일관한다는 데 대해서 진정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방의학 보건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리두기와 확진자 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역학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 동선 추적 앱을 잘 활용하면 하루 확진자 수를 현재 100명 수준으로 바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 제한 거리두기를 강화하지도 않고서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의 잡아야 될 코로나는 추적도 못하면서 생존의 원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 자체를 너무나 무책임하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 정책은 바로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 영업시간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위험이 있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선에서의 많은 생생한 현황과 함께 대책 나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전국에서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차량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나가볼 생각인데요. 영업해야 될 시간에 전국에서 생업도 팽개치고 와서 이 절규의 목소리를 온 국민에게 들려줘야만 하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우선 우리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당장의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과감하게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치는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바빠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내 목소리가 개인이 하는 목소리는 약자여서 무시당하는 그 목소리들을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대변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낭떠러지에 선 그 목소리를 우리는 잘 듣고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님 고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방금 도착하신 우리 서정숙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동 예천의 김형동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서강대학교 임채훈 교수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의 코로나19 위기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소상공인 생존 전략 긴급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코로나 사태 직면할 때만 해도 한 1년 정도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년 가까이 가고 사실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그 피해를 오래 본 그 이 소상공인들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뭐 제 나름대로 방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의원님들 잘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전에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나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 발제 자료 보시면 자 우리 기업의 분포가 있는데 뭐 흔히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지만 첨탑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기업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3.3%입니다. 밑바닥이 매우 넓습니다. 사실 이 그림 자체도 이게 이 소상공인 620만의 소기업 34만 원은 사실 이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책에서의 대접을 받고 있냐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은 흔히 국민경제 기반이고 또 저변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다 소상공인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경제 위기라든가 또는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또는 이 중국의 사드 규제 혹은 부패 방지법 심지어는 미세먼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도 소상공인은 늘 타격을 받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또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산다사의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이 소상공인의 이제 소상공인이 이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좀 다릅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고, 근데 이제 이 자영업자는 노동 통계로 해서 보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통계에 따르면은 2019년 기준으로 24.6%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상공인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근데 지금 줄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통계를 보면 20.1%입니다. 한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4.5%가 감소했습니다. 이 통계가 만들어진 82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휴업이나 폐업하고 지금 그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플랫폼이나 배달의 그런 노동자로 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상공인의 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나 폐업도 많이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소상공인의 업종을 보면 절반 정도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입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90%가 개인 사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요인을 보면요, 상권 쇠퇴, 경쟁 심화, 원재료비, 최저임금, 임대료로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매출 감소, 상권 쇠퇴나 경쟁 심화는 이제 매출 감소의 요인이고 재료비, 최저임금, 임대료는 비용 상승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겁니다. 이때 이제 정부 정책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2010년 초반으로 해서 최저임금 상승이 54.6 가장 높습니다. 그밖에 이제 임차료의 상한제나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간편 결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소상공인의 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조사를 직접 한 바에 따르면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고정비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정비라는 게 영업을 안 해도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비중이 늘어나서 그래서 거의 한 40%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저는 소상공인의 사업 구조에서의 문제라는 게 매출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임차료 이런 고정비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비용 곡선은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에 매출은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출이 하락을 하더라도 손실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여러 가지 조치로 해서 매출이 감소했을 때 상당히 손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립니다. 소상공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 코로나가 소상공인의 매출과 손익에 미치는 그런 조사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신용카드 매출로 해서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되는 걸 보면요, 2020년 3월에 1차 대유행이 왔을 때 매출액이 71.8%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2차 대유행이었을 때 75.3%, 그리고 12월에 3차 대유행이었을 때 68%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4차 대유행은 지금 시점은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대체로 코로나로 해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영향을 받은 그런 비율이 이제 방문객 수는 한 35.4%, 매출액은 한 25.9%, 영업이익은 35.6%로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이 손실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매출액에서 임대료나 제반 경비를 뺀 그런 손실 금액을 업종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평균 손실 금액이 외식업은 2억 3천만 원 정도, PC방은 1억 4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래방은 한 1억 원, 카페는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돼서 지금까지의 손실 금액은 조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권순정 부회장님이 좀 이따 말씀해 주실 텐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워낙 이 피해 금액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손실 통계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저는 이제 이 소상공인의 폐업과 부채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에 소상공인 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거의 40%가량이 당장 폐업을 하겠다. 그 원인은 소상공인의 애로 요인에 해당되는 매출 감소, 고정비 부담, 또 자금 사정 악화와 대출 상환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이 4차 대유행 직전에 비해서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감했다. 그러니까 앞에 조사 자료에 보면은 3차 유행까지도 매출이 한 30% 감소했는데 4차 유행도 거기에 또 더해서 한 25% 그렇게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가계대출입니다. 이 자영업자의 대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 은행 대출이 한 405조 원 됩니다. 그리고 비은행권까지 합하게 되면 831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가계대출 1,880조 원 가운데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래 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자영업자 대출에 미친 그런 특징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신규 차주 수가 급격으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출 안 하던 사람도
이제는 대출로 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했다. 세 번째는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도 하고 이런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그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낮아요. 이게 0.24%로 아주 계속 낮은 수준이 되고 있어서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은행에 한번 물어봤더니 이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의 지원 대책으로 해서 만기 연장,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지급이 유예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 3월부터 해서 원래는 1차로 6개월 연장이 됐다가 지금 3차례 연장이 되고 9월 말에 종료됩니다. 9월 말에. 근데 지금 현재 금융당국은 다시 연장합니다. 그러면 연장되면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시점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대선 끝나고 뭐 과도기에 또 연장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2년 이상을 이자가 유예됐을 때 나중에 이제 상환이 돌아오면요, 이자 폭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자영업자의 이런 부채가 대거 부실화되는데, 이게 이자 납부를 안 하니까 연체가 안 잡혀갖고 부실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연체율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걸 또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또 하나가 긴급자금대출입니다. 긴급자금대출은 이건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1차로 해서의 1차 재난지원금, 이 당시에는 피해 상황도 파악이 안 됐고 또 긴급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전 국민 보편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대출로 해서 3천만 원 한도로 해서 그래서 고정금리 해갖고 시중은행, 국책은행, 또 정책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유행은 바로 지난 1년 전 시점이죠. 9월에는 2차 재난지원금 했습니다. 이때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있을 때도 이제 이 3차 대유행에서 이제 재난지원했고, 4차 재난지원금이 4년 3월에 있을 때 이때 이제 논란이 크게 이루어집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도 좀 더 세분화하고 기준을 마련한다.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이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집 선별 지원이냐 논란이다. 이 88%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왜 88%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88이라는 게 숫자가 좋아서 선택을 한 건지, 이것도 여론조사로 선택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역설적입니다. 뭐 왜 87도 아니고 89도 아니고 88이냐, 이런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참 그렇고, 여기에 이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기간, 또 매출액, 또 차 등을 둬서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받고, 해서 영업 제한은 최대 900만 원, 경영지원은 최대 400만 원입니다. 자, 이처럼 재난지원금은 5차례 이루어졌고, 한가운데 긴급자금대출은 그렇게 처음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긴급대출도 뭐 피해 업종에 1,000만 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3차 긴급대출은 그냥 임차료 지원해주고, 4차 긴급지원은 그냥 연장하는 정도고, 이번엔 대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재난지원금과 대출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난지원금의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지원 차수 때마다 지원 대상을 보편 지원할 거냐, 선별 지원할 거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논란이 큽니다. 이때 이제 정치권하고 재정당국 갈등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업종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액.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액 자료도 이게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또 어려우니까 배달이나 해서 손해 보고 매출 늘렸는데 또 제외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괄 지원이 그러니까 차수마다 이게 그때는 차수마다, 그래서 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참 이만큼 단기적으로 해서 5차가 갔으면
6차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럼 7차, 8차까지 계속 갈 거냐? 이런 참 논란이 있어요. 대출 지원도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이건 대출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고 이런 가운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섞여 있다. 저는 단계별로 지원 정책 해야 된다. 그래서 16쪽에 보시면은 1단계는 생존 지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지금 생존해 있는 그 소상공인이 연명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을 해야 된다. 특히 고정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거리두기로 해서 금지나 제한 업종에 걸려도 고정비, 인건비, 임대료 낼 수 있는 그런 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지원이나 손실 보상 이게 논란이 큽니다. 뭐 손실보상법은 제가 안 다루지만 이것도 처음에 이 희망만 줬다가 결국은 뭐 그 고문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사후적 구제책으로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정상화 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 전업이나 폐업하는데 지금 폐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게 폐업하면 대출 갚아야 되고 권리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하고 그리고 전업 전직 중요합니다.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비율이 급격히 줄은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여기에 대출도 연장해주고 이자도 경감해주고 또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교육 훈련을 통해 갖고 제대로 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때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건 격려금이건 뭐 하여튼 해서 소비 활성화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저는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대출 후 정산. 먼저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종식 기간 동안에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 보상이건 또는 뭐 손실 보상이건 뭐 이거는 사후에 그 대출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만든 거는 이거는 여러 전문가 소상공인 전문가라든가 지원기관이라든가 또는 그 은행이라든가 하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마련한 건데 대출 한도를 굉장히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기도 좀 길게 하고 대출 금리도 낮추고 그리고 나중에 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재난지원금 기준도 그렇고 또 손실보상 논란이 자꾸만 매출과 손실이에요. 어렵습니다. 저는 고정비 손실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제한 기간이나 이 기간 동안에 장사를 못하지만 발생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거리두기 단계 시행 일수에 따라서 이때 발생한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증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금지업종, 제한업종, 일반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또 예산의 어떤 그런 그 관리를 위해서 한도를 마련하는 게 이게 이제 앞에서도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하는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먼저 대출해주고 인건비나 임차료 지원하면은 차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제가 사실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기 이제 18쪽에 보시면 이 코로나 사태가 작게는 소상공인, 크게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간접적인 영향도 있고 단기 영향도 장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빨간 쪽으로 표시해 놓은 걸 보시면은 이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단기에는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고 거리두기로 대면 소비 위축되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장기에는 여기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전산은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K자 양극화도 이루어지고
그 대면 서비스업이 쇠락하는 데다가 영세 소상공인이 퇴출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일자리 감소한다. 지금 뭐 통계상 보면 그 종업원 있는 그 자영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인 자영업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폐형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편입됩니다. 그러면서 이 골목상권 항폐화가 되고 저는 장기적인 것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임금 노동시장의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사실은 그 실직 인력이나 또는 이런 휴업 폐업 인력이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과거에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빈민층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저임금 한계 노동자로 가면은 이런 시장에 굉장히 그 노동의 질도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빈민층 추락이 되고 지금 상가 상업시설 가치도 하락합니다. 거기다 이제 소비자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도 지금 우려되고 또 K자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이 대부분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잘 되는 곳도 있고 사람만 남으면 보복 소비로 해서 엄청 호황을 누리지만 그거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는 이 다른 온라인이나 기업형이나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소상공인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늘상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기벤처부도 그렇고 정부도 지난주에 이제 뭐 K벤처해서 유니콘 뭐 늘어나고 하는 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쪽은 지금 뭐 엄청나게 인력도 물리고 자본도 물리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 위로대회를 열었다. 뭐 소상공인 뭐 긴급 구제 대책 열었다. 성과대회 열었다는 얘기 못 듣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실은 어떻게 밑빠진 독에 물이 붓기다. 뭐 이건 진짜 구제 대책이 없다. 그냥 돈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만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요인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환경 요인과 내부 요인과 소비자 요인입니다. 환경 요인 우리 경제의 문제가 큽니다.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 침체되고 일자리, 고용 창출이 안 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 못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소상공인 창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경기 때 오히려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그런 그 역설적인 문제가 있고 폐업하고 다시 재창업하고 폐업하고 재창업하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의 그래도 이게 일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좋은 복지입니다. 이런 면에서의 그 사회 안정망 역할하는 것도 있고 경쟁 환경도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내부 요인도 지적하고 싶어요. 과연 소상공인이 이게 다 안 되느냐? 지금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보면은 협업화, 공동화 얘기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이 지원 체계를 바꿔야 되고 저는 소비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소비자 있지만 결국 소비자 선택이고 소비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요새 어디 가면요 다 리뷰 봅니다. 다 평가 보고 가는데 구석에 있어도 다 찾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게 혼선을 빚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이 충돌됩니다. 산업정책 관점에서 소상공인을 과연 산업으로 볼 거냐. 그래서 소상공인의 효율화나 고도화, 특히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규제로 봅니다. 이 대기업 규제로 해서 소상공인 영업보호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또 경제정책에서 소상공인 저는 항상 이게 참 재밌는 게 역대 정부건 또는 뭐 지금 이제 대선이나 가거었던 당이건 다 항상 이 말로는 소상공인 중요하다고 하지만 소상공인 중심의 성장 정책은 없습니다. 다 기술이나 뭐 벤처나 이런 쪽에 그 선도적인 거지. 저는 이 쌍끌이 경제로 가야 된다고요. 쌍끌이. 그래서 소상공인도 성장할 수 있는 분수 경제나 균형 성장의 대책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 관점도 많이 봅니다. 사실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의 쇠락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망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과 노동 정책도 충돌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저는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고용 정책과 노동 정책 부분에서 이게 충돌이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된 걸 보면 참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면에서 소상공인을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지원이나 또는 뭐 복지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구조적이거나 정책적인 면에서도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 발표로 수고해 주신 우리 임채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은 자장으로 고려대학교 이한산 교수님, 또 토론자 주제로 발표하신 우리 임채훈 교수님, 또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권순종 부회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소상공인 정책실장 조주연 실장님을 모시고 정부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끝내 불참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근위적인 자세나 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이한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한상입니다. 오늘 임 교수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문제의 현황, 그리고 문제의 진단, 그리고 대책까지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인데 오늘 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조지현 실장께서 와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부의 대책도 묻고 가용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었는데 안 오신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일단은 권순정 부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지금 발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또 보완하실 부분,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일단 토론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소상공인 연합회를 저희가 제가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뭐 이론과 현장에서 지금 거의 한 8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그 경험 그런 거를 기본으로 좀 말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씀드리면 오늘 원희정 후보님 참석하셨는데 내년 2022년 5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실 거로 보고 기대하고 그런 조금이라도 전달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제가 좀 마음으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발제자 임채훈 교수님은 워낙 소상공인 분야를 많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저랑 세미나도 많이 하셨는데 그 어떤 소상공인의 그 현장이나 비중, 문제점, 구조적인 원인, 그다음에 대안 이런 거를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저는 이제 어떤 사안을 정책이나 이런 저희 입장에서 이제 사안을 볼 때는 일단 신체와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처방까지 나와야 되는 게 정책의 3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적 어려움, 또 기술 발달에 따른 비대면 발달에 따른 어려움, 그다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 재난의 어려움 이런 그 여러 가지가 융합됐는데 증상은 다 얘기하고 아마 이 정부도 증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죽겠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진단을 정말 정확히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진단을 아까 뭐 임채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뭐 사탕 몇 개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산업이 붕괴됐을 때 나라가 어려워지겠지라는 정도지 정확한 진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단이 안 돼 있으니 처방전이 나오지 않죠. 처방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때그때 급하니까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금을 뒤섞여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건 너무 발표 자리에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느끼는 또 제가 체감해왔던 그런 걸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산업이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국가가 신경 쓸 정도로 중요한가? 그 중요한 왜
왜를 정확하게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은 아까 발제 자료에도 일부는 나왔는데 전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냐? 첫째, 이 기사에도 나왔던데 심층 기사에 과거에 소상공인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사회 계층적으로 볼 때 중산층과 중간층을 이루는 핵심 세력이에요.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중간층의 80%가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버텨왔어요, 우리가. 그럼 이 중산층과 중간층은 사회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소비 지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소비에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소비에도. 그래서 대기업이나 성장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중간층과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붕괴됐다고, 한 60% 붕괴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소상공인의 붕괴는 바로 우리 경제 구조와 양극화의 고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이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 다시 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이 이렇게 자유로운 부분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소상공인은 생계터전인 그 가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게가 무너지니까 다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한 번 붕괴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경직적 구조적 양극화거든요. 이게 그걸 바라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맞았다 이런 걸 넘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양극화가 고착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추산 사회적 비용 계산법이 다양하지만 이 사회적 비용은 수백조가 넘는다고 발표되고 있어요. 이 수백조가 넘는다. 이렇게 해서 생긴 그걸 재건하는 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의 풀뿌리, 산업적으로 우리 발제 임천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산업과 경제정책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철저히 소상공인을 10여 년을 소상공인 운동을 하면서 산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업의 중요한 그 위치인데 이렇게 되다가는 소상공인 산업이 붕괴되면요.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업은 뭐만 남는다고 저는 바라보냐면 대기업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뭐 다 포함해서 개인 기업까지 대자본형 기업이라고 좀 표현해요. 이 의미 있게 분류할 때는 대자본형 기업과 비대면 독과적 기업만 남아서 우리나라 산업의 현장을 지키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을 통해서 흐르는 소비 생태라든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서 이들도 고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비용과 대자본 기업과 비대면 독과적 기업만 남게 만들 것이냐 하는 구조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소상공인 산업을 왜 지키고 일으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좀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제가 증상 얘기했지만 지금 이 정부가 현재 지금 소상공인이 아까 그 수치로 다 나타났지만 거의 병으로 치면 폐암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호흡이 안 될 정도인데 처방은 감기약이나 진통제로 때우고 있다 이거예요. 이 정도 제가 이렇게 비교를 강조를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내년부터는 좀 도움되는데 채택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과 같이 하면서 겪은 최근 위드 코로나 사태에서의 그 지원금과 대출의 반복 여기에 대한 집단 심리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집단 심리. 이거는 개별 소상공인 다 물어가면서 제가 한 것도 있어요. 인터뷰로 해보니까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어쩔 줄 모르는 매출 하락에 당황해야 하는 집단 당황감이 있었어요. 정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난 1차, 2차 재난 정하면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합리적인 경영을 하면 되나 보다고 생각하다가 또다시 그것이 엄발에 오줌 넣기도 안 되고 어떤 철저한 분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까 다시 좌절이 와요. 좌절이 오고 다시 2차, 3차 하니까 다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요. 소상공인들은 원래 성실해요. 희망적이고. 근데 희망을 갖다가 요번에 보니까 계속 연장을 짧고 굵게 끝낸다고 하더니 길게 아주 그냥 준비태세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좌절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나고 왔는데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노. 이걸 우리가 정치인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과 어떤 시민들이 분노할 때 그것도 집단적으로 분노할 때를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된다. 분노의 결과가 얼마나 황폐한지를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분노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앞부분을 좀 제가 길게 했기 때문에 짧게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그러면 바보도 아니고 잘 하려고 하는데 노력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산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동종의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그 산업 풀뿌리를 보는 게 아니라 동종의 대상이거나 달래는 대상. 정치인들은 표의 대상으로밖에 안 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롯됐다. 머리 좋은 분들이 왜 이 정책을 이렇게 가다듬지 못할까? 원인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주권 확립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합회는. 이게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중요하다. 이거 안 되겠다.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주권 확립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3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회 안전망 아까 그 발표에 다 부분 들어가 있어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지 사회에서 이렇게 생존을 보장받아야 될 너무나 당연한 손실 보상이 당연히 보상돼야 되는 이런 부동산의 땅 반평만 공영 수용이 돼도 보상금이 엄청납니다. 근데 소상공인의 가게 영업권 제한 자체가 되는데도 보상을 하느니 마느니 한다는 자체는 주권 확립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존권에 대한 주권 확립하겠다. 두 번째, 영업 재산권.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기업으로 보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이게 기업이거든요. 기업에는 기업의 영업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재산권이 거래되는 게 너무나 제도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의 영업재산권은 거래가 안 돼요. 뒤로 부동산 거래되고 권리금 주고받는 게 다지. 그래서 이걸 체계적인 영업재산권적 접근, 헌법에 나오는 재산권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요새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주권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디지털 주권을 소상공인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어요. 디지털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쫓아가는 주권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주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주권, 전환에 대한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쟁력이라든지 디지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규제적 접근 임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비대면 독점 기업들, 플랫폼 대기업들로부터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규제하고 조성받아야 될 우리 권한이 있다. 그래서 생존권, 영업재산권, 디지털 주권이라는 사회경제 기본 3주권 확립 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인식을 정치인께서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소상공인 산업을 개별적인 지원 이런 건 충분히 이렇게 실무적으로 노력한다 치더라도 이 해결 방법이 소상공인 산업의 특성화를 고려한 전담 기구가 부재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걸로 돌파해야 한다. 세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 오늘 저 실장님 안 나오셨는데 뭐 특별한 사정이 계셨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바빠요. 왜 바쁘냐면 중소기업부 특히 벤처 이런 쪽에 신경 쓰느라고 바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 연합회도 중기부가 감독관청이지만 규제 감독을 하지 성장 감독을 하지 않아요. 지원을 잘 안 해요. 우리 연합회 직원들 눈치 보고 있어요, 중기부에.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중소기업 청이 외청으로 됐듯이 소상공인청이 독립 신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견 중소 벤처와 구별해서 특성을 반영한 일관되고 단일한 정책을 이 청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참 중요한 건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그 발제 자료에서 우리 빚이 소상공인 빚이 831조 아닙니까? 그중에 은행이 430조면 나머지 400조 50%가 악성 대출이에요. 예. 그다음에 금리 아까 세 개 말씀했는데 신규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그다음에 규모가 늘고 있고 세 번째 고금리 대출로 막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대책 없이 대출을 하고 지원 대출금 풀고 이래서 대책 없이 풀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엔 버블 때문에 금리 인상을 두 차례가 더 남아 있어요. 이랬을 때 금리가 인상되는 거하고 소상공인의 대출 상황과는 막 직결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는 게 왜 힘드냐면 소상공인의 신용평가의 고유 모델이 없어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위원회라고 하지만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의 구조적인 금융 구조 문제라든지 혁신금융, 고유 신용평가 등등을 위해서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통합 신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성화 기구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중소기업을 67년에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은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과가 있겠지만 소상공인이야말로 고객 수라든지 여러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통합 신설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내년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갈 거는 분명한데,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든 위드 코로나가 되든, 자, 이제부터는 뭐만 남냐면 빚잔치만 남을 것이라고 봐야죠. 소상공인들이 빚잔치만 남는다. 자, 그러면 소상공인 산업 분야가 다 황폐해지는 거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대자본형의 소상공인 산업자본만 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빚잔치 하게 되는 이런 모소상공인의 좌절을 잘 적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재기시켜야 돼요. 우리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캠코로 가지 않습니까? 자산유동화공사라고 해요. 자산유동화공사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기업형 자산유동화에만 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산정리, 파산, 회생, 지원, 재기, 리사이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다음에 희망 패키지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채권 정리 유동화 공사가 이제 나와야 돼요. 신설돼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위드 코로나든 코로나 종식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기 리사이클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소상공인청의 독립신설, 소상공인의 전문은행의 통합신설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채권정리 유동공사를 신설해서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대책을 이제부터 세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다 신용불량돼서 다 하고 재기가 안 되고 될 장사가 위드 코로나 돼서 다시 될 장사 가게가 꽤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슨 통계나 자료는 우리 발제자님 자료가 워낙 자세해서 그거 말고 제가 쭉 10여 년간 느끼고 또 현장, 이 토론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 몇 분을 또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또 공감 상의를 하고 좀 말씀드렸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니다. 이런 걸 좀 하고요. 전당기구 3개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조금 좀 우리 당에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이 귀한 자리에서 좀 이걸 다 정리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소상공인 대책이 왜 중요한지 말씀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정책을 3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을 담당할 구체적인 정책기관, 즉 소상공인청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빚잔치를 하게 될 것인데 소상공인은 크레딧 어세스먼트부터 시작해서 평가 모형도 없으니 중소기업은행처럼 전문 은행을 좀 금융기관을 만들어 달라. 또 마지막으로 2022년은 선거 끝나고 빚잔치를 하게 될 것인데 파산 그리고 부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권 문제가 생길 텐데 기업의 자산 유동화가 캠코가 하고 있죠. 지금 그것처럼 채권 정리 유동화 공사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 3가지 공약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우리 엄태영 의원님 혹시 뭐 질의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순정 우리 부회장님은 오랫동안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지금 뭐 전국적인 조직을 또 대표하고 계신 입장이지만은 오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청이 뭐 부로 수격된 것이 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정부 조직만 늘어났지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정말 코로나 우리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그 이후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줄줄이 도산할 텐데 도산하는 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주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 당에서도 챙기고 있고 또 저는 또 이 산중에 또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 국감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주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국감을 치렀고 올해 또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이 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도 따지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함께 하셔서 정책이 좀 바로 가고 또 우리가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원희룡 우리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족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전국 재래시장을 다니시면서 정치인들이 참 우리가 스스로 내 탓이다 하는 그런 반성의 자세로 캠페인다고 그러셨는데 또 원희룡 후보님이 또 잘 되셔가지고 정말 국가적인 가장 우선 정책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혹시 우리 김형동 의원님 혹시 말씀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저까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채운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 다른 교수님 또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추석을 앞두고 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 지역구도 그렇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신 분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큰 공장이 없는 바에는 이 소상공인들이 사실 지역 경제 중추고 그걸 통해서 많은 소비와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이 말씀에 더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급한 정책적 지원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원희룡 지사님 계시니까 좀 많은 의견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중장기적이나 아니면은 이미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지만은 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내후년이나 또 내내후년에 많이 무너지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한계 상황에 왔을 때 그럼 이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또 취업을 하라고 창업을 하라고 독려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갈 곳을 탈출구, 소통구 더 나은 곳으로 일종의 잡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자리가 있어야 일단은 없으니까 또 창업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악순환이 안 되도록 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진짜 닥친 것이 뭐 최저임금이 또 고시가 됐습니다만 내년에 또 되면 또 을을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 의견은 안 내고 말씀만 드려 죄송합니다. 토론 이제 마치기 위해서 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저희 우리 임채원 교수님께서 마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 또 권순정 부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나 기여를 조금 간과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소상공인이 단순한 자영업보다는 사실 자본가이면서 노동자입니다.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셀프 인플로이드 비즈니스거든요. 자산 축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중산층에 갈 수 있는 사다리입니다. 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자영업의 드림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가 능력만 있으면 혼자 해갖고 창업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세대에서 부모님들 대부분 소상공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뭐 시장에서 장사해갖고 했는데 아마 지금 마트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본가가 자산가가 노동자가 된다 노동시장에. 그래서 한계 노동자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AI로 노동시장의 이원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면 이런 중산층의 기반이 되는 자본가 자산가가 이게 하층 노동자로 전락하는 굉장히 계층 몰락의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이제 혁신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잘 봐야 되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벤처나 유니콘이 진짜 새로운 시장 창출하느냐 저는 뭐 이름은 못 되겠지만 뭐 흔한 뭐 배달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혁신의 힘인지 자본의 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투자 한 4조 받으면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소상공인형 빨아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소상공인 거의 노동자로 전락이 됐을 때 아까 이제 김영동 의원님은 지역에서의 고용의 문제나 선순환 문제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일어날 텐데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정리를 해갖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권순정 부회장님도 말씀하신 김영동
소상공인의 엑시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뿐 아니라 정상 시기에도 소상공인이 그냥 장사가 안 돼서뿐 아니라 잘 되는데도 나 좀 엑시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엑시트를 하겠습니까? 지금 중소기업들도 이게 세대 교체 문제가 되거든요. 가업 승계가 심각한 문제로 되는데 그 중소기업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이제 매각이 되는데 소상공인은 사모펀드에 매각도 안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어려운 소상공인의 엑시 프로그램. 그래서 뭐 전직이나 전업이나 이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오늘 관심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의원들 와 주시는데 좀 전에 우리 지금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경북 경산 출신입니다. 우리 윤두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픈 현실과 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 5분의 업체 대표님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민상은 외식업 중앙회 부회장님 혹시 연결되시나요? 외식업 중앙회 민상원입니다. 예예. 예,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승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외식업을 한 지가 42년 됐습니다. 다른 거를 한 번도 안 해고 외식업만을 평생을 해오고 이게 천직이라고 알고 이렇게 음식점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 직격탄을 맞고 과연 이 외식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원희룡 전 지사님께서 1인 시위도 하고 대통령이 되시면은 100억을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신 걸 보고 저런 분들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분 그렇게 많습니다만은 우리 자영업자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 음식점에 정부 정책을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6시 이후에 2명, 뭐 4명, 6명 그런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걸 지켜야 되는 건지도 실질적으로 잘 헷갈립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해 놓고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또 그 손실보상금 법이 7월 달에 국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위원회는 10월 달에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정부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자영업자들을 너무 만만하게 아는 게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농사하시는 분들 농민들이고 다음으로 착하게 사는 게 이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세금 잘 내고 정부 말 잘 듣는 이 자영업자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은 외식업이 아마 외식업을 하는 분 60% 이상이 폐업을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적자도 물론 나는 거 맞습니다만은 월 150만 원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약 7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이. 과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건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최저임금 급속도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사가 안 되니까 너도 나도 이 배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 많이 나가고 포장재값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음식점이 정말 할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폐업된다면은 아마 차상위 계층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그 사후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비용이 아마 엄청나게 정부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럴 때 정부에서 선진국 같이 정말 이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으니까는 선지급해고 후정산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써주시고, 특히 이 내년에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 정말 이 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공약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가 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도 6시 이후에 영업 2명 이상 못 받게 하고 4명 이상 못 받게 하고 이럴 바에 6시에 그냥 셧다운 시키고 문 닫자. 그런 것도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라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생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희룡 전 지사님도 여기 나오셨는데 자영업자들의 이 고통을 좀 정치하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갖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상은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김기용 그 대표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김기용 대표님. 예, 준비됐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영업 비대위 공동대표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전국의 차량 시위를 주도하고 있고요.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정 부회장님 말씀하신 3가지 요구안, 사실 정말 현실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정책이고 기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채영 교수님께서 지금 오늘 자료 주신 거를 쭉 보니까 현실 반영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사실 거기에 제가 그 부분을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현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장사해야 하는 시간이 오늘 차량 시위가 진행된다. 아까 원희룡 대선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자영업자는 수익이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장사를 해야지만 그 마이너스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야지만 비로소 거기에서 내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걸리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코 그 마이너스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통계로도 나왔지만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16조 9천억 가까이 됐고 누적 대출 지금 842조가 돌파가 됐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이 마이너스를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빚을 고스란히 아는 채로 개인 파산을 해서 폐업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 나 그냥 폐업할래 이게 아니고요. 수십 년 모은 모든 돈을 쏟아부은 보증금 다 까먹고 그 보증금을 내지 못해서 폐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빚은 고스란히 결국 다 떠안게 되고요. 개인 파산이라는 개인 회생이라는 이런 절차밖에는 폐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폐업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건 가장 큰 것은 국민을 대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온전하게 조금 피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대선이 남아 있지만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루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대선 주자들을 만나봤고 많은 정치인들의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앞장서서 이걸 내가 해주겠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는 할 수 있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실행하겠다. 정말 자영업자의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3,000명이 거리로 나온다.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고 정말 주변에 상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 들으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모든 동료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폐업했다, 뭐 내가 빚을 안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목숨마저도 영에 나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1년 6개월 동안 희생을 자영업자만 당했습니다. 20%의 비율입니다. 코로나 확산 수치가 20%의 비율이 지금 자영업자의 다중이용 수준인데요. 80%의 감염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의 우리 자영업자들만 때려잡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 의료연구팀에서도 최근에 거리두기가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이 없다. 왜냐? 알파 변이가 아니고 현재는 델타 변이구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같이 좀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제 중기부에서 저희가 손실보상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해서 어제 현장의 목소리를 중기부가 조금 듣고 가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인원 제한입니다. 인원 제한은 손실보상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 제한으로 피해본 업종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중기부에서도 노력해 주신다고 했고 좀 대안을 찾아보신다고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이 법안이 시행될 때는 인원 제한을 방역당국에서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좀 체류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그 체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인원 제한이라는 새로운 방역칙이 나왔고요. 인원 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채 손실보상법안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각지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업종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는 참담한 현실에 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영업자는 더 이상 중산층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노동자보다도 못한 사회적 계급으로 전락했고요. 흔히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사장 알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알바를 뛰어야 하는 그게 지금 현장입니다. 정말 이 자영업자가 과거에는 중산층으로서 계급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노동자보다도 못한 계급으로 전락이 됐고요. 이제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가 결국 자영업자가 됐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 어떻게 보면 이게 운동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회적으로도 약자 취급을 받고 계급으로서도 저희가 너무 참담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요. 의원님들께서 좀 이 부분을 좀 반영하셔서 강력하게 우리 약자들을 조금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홍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우 대표님 순서입니다. 김정우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와 있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족한데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최승재 의원님,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제 1임시까지 해주신 원희룡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휴가 중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가족들한테 욕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우선 4차, 5차 때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차, 5차 때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지만 왜 못 받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기부에서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4차 때 주신 분들은 5차 때 안 드리고 있고 5차 때 받으신 분들은 또 4차 때 못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도 언론 플레이 하시면서 계속 중기부는 잘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렇게 하고 있다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원인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저희 문자 하나 딱 받은 게 저희는 그냥 돈 더 벌었으면 돈 더 벌었다, 아니면은 당사자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차 때도 그렇고 5차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아무도 들어주신 분들 없었고, 지금 다행히 최승재 의원님께서 들어주고 계신 거고, 제발 정말 중기부에서 오락가락하지 않고 정말 두텁게, 정말 영업 제한 받거나 영업 못 하시는 분들 두텁게 저희들 도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 그 바람이고, 그 다음에 왜 못 받았는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희 사장님들도 그렇고 같이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정말 저 오늘 문 닫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자영업자들 정말 지금 한강 대표님. 예, 대표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박은성 우리 당구장 대표장 모임 대표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박은성 대표님. 네, 예,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먼저 최승재 의원님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구장을 실내 체육시설을 대표해서 제가 나왔는데요. 이 기술상 문제인가? 저희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5시 이후에 영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인센티브가 실내 체육시설 업종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5, 6명이서 밥을 먹고 당구장이나 실내 스크린을 갔을 때 2사람만 이용을 하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개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방역 행정이 너무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참여를 해줬는데, 마스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참여를 했는데 4차 지금 4단계에서 이런 차별이 더 발생이 된다면 저희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은 아마 내일이 없을 겁니다. 내년 5월에 대선까지 가서 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님 뵙고 싶은데도 정말 5월달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실내 체육시설 그 형평성 없는 방역행정 이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지업종 비대를 이끌고 계신 우리 하필수 위원장님.
하필수 위원장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여보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현실과 피해 사실을 얘기하려 해도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 면담조차 할 수 없는 정말 힘없는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최성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원희룡 의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노래연습당 협회 회장 하필수입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 저희들에게는 정부의 형평성 없는 정책, 일방적인 피해 방역 정책, 대책 없이 추진된 200일이 넘는 영업금지 조치, 그리고 상식선에서 벗어난 정부의 책임 회피 등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타업종과 피해 정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정부는 일방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잘못된 행정과 입법으로 사회 일부가 파탄에 빠지고 썩어가도록 민생이 파탄의 정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와 감독으로 막아줘야 할 일부 야당 국회의원 빼고는 방치 내지는 방관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면 그 정권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아닌 해외 발생입니다. 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초기 대응부터 현재 상황까지 해외 유입을 부추기고 방치한 사례와 확산제를 막지 못한 부적절하고 부당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 방역 대책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1천 수백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가족에게 더 이상 인내는 없습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부당한 행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곡이 호소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결자 해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정부 방역 정책으로 인한 누적된 영업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피해 손실 보상과 현실성 있는 방역 대책으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민생을 제대로 돌봐 주십시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답니다. 핑계 말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자신 있게 약속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충분한 피해를 지원을 요구합니다. 정부 방역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료 지원, 공과금 지원, 생활비 지원, 기회비용 지원,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출 이자 지원과 대출 상한 유예, 무신용, 무이자, 무담보, 추가 대출비, PPP 대출 지원. 이거는 우리 1천 수백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필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힘겹게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5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피해 당사자 업계 대표님들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원희룡 후보님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십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전해 주신 대표자님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가슴도 너무 아프고 정말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대표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이걸 장사를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그때부터 인건비도 줄 수, 생활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을 때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을 대기 위해서 알바를 뛰어야 되는 사장, 말이 좋아서 사장이지 어쩌면 우리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의 노동자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해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당장의 이 코로나 위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모든 지혜를 짜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획일적인 규제를 때려놓고 사후적으로 찔끔찔끔 교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허용을 해주면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협조를 구하고 또 그런 경우에 버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또 우리 대표자님 중에서 내년 5월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너무 저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뭐 대출 또는 인건비, 임대료 등등 이후에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이 한계 상황에서 이 정리를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해서 출구를 찾든 아니면 이걸 넘겨줘서 좀 온전한 상태에서 넘겨주는 출구를 찾든 이런 면에서 이게 이런 이 안전판과 출구, 이 신진대사가 잘 될 수 있어야 이 소상공인 전체에서의 어떤 이 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순종 부회장님께서 제안하신 정부 조직의 문제, 금융의 문제, 그리고 이 출구를 마련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내년 되면은 빚잔치 그리고 이 코로나가 사실 거치고 나면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살아남은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중상을 입고 살아남은 건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에 따른 정확한 평가와 함께 지원, 정리 대대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IMF 때와는 전혀 모습은 다르지만 어쩌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힘을 모아나가는 정치의 면에서도 큰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비록 작은 자리지만 큰 목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연.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코로나 회생 100조 원을 조성해서 50조 원은 손실보상 쪽에 또 50조 원은 상권의 활성화, 지역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이런 앞으로의 구조적인 이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투입을 하자라는 그런 면에서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 100조를 설정했는데 앞으로 그 내용들이 조달은 저희들이 그건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짜서 잘 쓰고 정말 회생 자금으로 이걸 잘 앞으로 계획을 짤지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잘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줌을 통해서 주신 현장의 목소리도 아프지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후보님께서 끝까지 우리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편에 서서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발표로 소개해 주신 우리 임채훈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 자장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이한상 교수님, 그리고 권순종 부회장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우리 민상은 부회장님